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점차 정상화하고 있지만 카카오톡 채널과 다음 카카오 메일 서비스는 여전히 복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은 단체 소송 준비에 나섰습니다. 국회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도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이미 2년 전에 발의됐지만 국회가 처리하지 않아 폐기된 것으로 드러나 뒷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내륙 곳곳에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국전력이 아직 계약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협력업체에 갑자기 공사 대금을 최대 80% 수준까지 깎자고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정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에 숨진 제빵 공장은 이번과 같은 끼임 사고 등 산업재해가 잇따랐지만 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도 안전 인증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경영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일 군사훈련 탓이라는 중국 등의 주장을 강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최근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면서 한일 관계도 가까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의 자폭 무인기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임신부를 포함해 민간인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예고한 대로 핵 억지 연습에 돌입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입영 연기를 철회하고 차례대로 군에 입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맏형격인 멤버 진부터 이르면 올해 안에 입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카카오 관련 서비스가 멈춘 지 나흘째 주요 기능들은 다시 작동하고 있지만 일부 서비스는 여전히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이미 삶 구석구석에 스며든 만큼 이번 마비 사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실질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성산동에 있는 한 미용실. 그동안 카카오 채널로 손님 예약을 받아왔는데 앱에 접속하려 해도 로그인에 실패했다라는 메시지만 되풀이됩니다. 지난 주말 이후 예약도 텅 비었습니다. 지난 15일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예약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지 벌써 사흘째. 기약 없는 복구에 한숨은 더욱 깊어져 갑니다. 일단 예약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장 예약이 안 되고요. 그것만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은 카카오만 이용하시기 때문에 예약을 아예 안 하시더라고요. 대목인 주말 치킨집도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카카오 앱을 통한 주문은 아예 끊겼고 기프티콘 사용도 먹통이다 보니 문의 전화가 폭주하면서 진땀을 뺐습니다. 보통 우리 매장에서는 한 카카오 앱으로 10개 정도 들어오는데 이번에 이 화재로 못 받았어요. 카카오 앱을 제일로 많이 사용하는데 다른 앱 사용 않고 그렇게 갑자기 중단돼 버리니까. 카카오 앱으로 택시를 부른 손님이 평소처럼 자동 결제된 줄 알고 그냥 내리는 바람에 요금을 받지 못한 택시기사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결제가 될 줄 알고 그 메타기를 눌렀는데 네트워크가 오류 중입니다 해갖고 계속 나왔기 때문에 결제를 할 수가 없어갖고 온라인에는 킥보드 반납이 되지 않아 요금이 수십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사례도 잇따랐고 카카오 앱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이 종료되지 않았다며 요금 과다 청구를 우려하는 글도 속출했습니다. 단지 메신저를 넘어 쇼핑, 배달, 교통, 금융까지 일상생활 곳곳에 자리 잡은 카카오톡 서비스. 이번 사태로 편리함에 익숙해진 나머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너무 의존하는 건 아닌지 재점검해봐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 카카오톡 서비스장의 사태가 발생한 지 나흘째인 오늘도 메일 등 일부 기능은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새벽 5시 기준 카카오 서비스 복구 현황을 보면 다음 카카오 메일과 톡 채널, 톡 서랍 기능은 아직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측은 주요 서비스가 상당수 복구됐지만 메일 등의 서비스는 복잡도가 높고 복구 장비의 특수성 때문에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 기능이 개선되는 즉시 공유할 예정이라면서 개별 서비스 문의는 고객센터를 이용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인터넷 카페에서 피해자 모임 등을 개설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단체 소송 준비에 나섰습니다. 카페를 연 신재현 변호사는 화재 원인이 어디에 있든 대비하지 못한 카카오 측 과실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거라며 무료 서비스 이용자도 손해를 입증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카오 서비스 장에 이어 카톡 사용자는 급감하고 라인과 텔레그램 등 다른 SNS 이용자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앱 분석업체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6일 카카오톡 사용자는 3,905만 명으로 화재 전인 14일 사용자 수 4,112만 명보다 207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라인은 같은 기간 43만 명에서 128만 명으로 텔레그램은 106만 명에서 128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페이스북 메신저는 122만 명에서 141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는 개인은 물론 기업과 정부까지 우리가 하나의 플랫폼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 카카오 공화국의 민낯을 보여줬습니다. 또다시 속수무책으로 이런 상황을 맞지 않으려면 앱 분산과 독과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되자 일상도 멈췄습니다. 택시기사의 하루 수입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승객분들은 전부 다 카카오티로만 하지 카카오티가 거의 한 80% 90% 되니까 유티나 티몬이 온다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미용사는 반나절 동안 온라인 예약을 받지 못해 허탕을 쳤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많이 바쁘고 예약이 많이 들어오는데 예약이 중단된 상태였으니 여기 타격도 있었죠. 불안해요. 메신저와 모빌리티, 금융, 쇼핑 등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올해 8월 말 기준 카카오 계열사는 134곳에 달합니다. 카카오가 마비되면 개인 간 소통 차단은 물론 생계 기반까지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전 국민이 하나의 플랫폼에 의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진단합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카카오톡을 버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복수의 플랫폼을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정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카카오톡 이용이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비상 연락 앱을 깔아두는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 경쟁사인 네이버 메신저 라인 이용자 수가 급증했고 구글 플레이 인기 순위엔 카카오가 아닌 플랫폼 사업자의 택시 호출 앱이나 지도 앱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을 연내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로 공정위의 심사 기준은 한층 더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카카오 먹통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조승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보면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는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의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변재일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보면 정보통신시설의 안정 운영을 위한 보호조치 대상에 데이터센터를 운영 관리하는 인원을 추가하고 과기부 장관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등 12명도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에 부가통신 사업자의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국회가 앞다퉈서 이번 카카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2년 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가 불발돼 뒷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총선 한 달여 뒤 열린 국회 법사위, 과방위에서 넘어온 법안이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당시 민생당 박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이번처럼 데이터 센터에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정부 역시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사실 재난의 경우 대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포함되어야 되는 건 맞고요. 하지만 당시 인터넷 업계에선 과잉 규제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고 여야 법사위 위원들도 처리에 난색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기관통신 사업자와 관련해 가지고 지상파 방송 사업자라든가 뭐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하고 이 IDC 센터 사업자를 같이 지금 이제 동질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 앞에는 엄격하게 허가를 득해서 운영되는 그런 사업자고 이 IDC 센터는 그런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그게 시행령 25조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데이터 센터는 다른 방송통신업자와는 달리 자기들이 고유의 데이터를 보존을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의 영업 비밀 또 프라이버시 침해 이런 걸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관련 논의가 없다가 이번 사태 이후 여야는 앞다퉈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나섰습니다. 민생보다 정쟁에 치우쳤던 정치권이 국민적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뒷북 대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은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면서 한일 관계도 가까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국무부 브리핑에서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미일 군사훈련 탓이라는 중국 등의 주장을 헛소리라고 일갈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전현직 국무장관의 대담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전 장관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직선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Do you really want nuclear weapons in the hands of, shall we say, troublesome regimes like the North Koreans?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 정권은 무시받는 걸 싫어한다며 국제사회에 관심을 끌려는 게 목적이라 여전히 골칫거리라고 답변했습니다. And so when the world is focused elsewhere, this is a reminder that we're still here, we're still a problem, you have to deal with it.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관계가 더 가까워졌고 북한은 이에 더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mong the United States, Japan, Korea together, which has lots of benefits, including bringing Korea and Japan closer together. I think that Kim Jong-un saw that and didn't like it. 국무부 브리핑에서는 최근 중국 시진핑 주석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답전을 보내 북중 간 단결을 강조한 데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베단트 부대변인은 즉답 대신 지난주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 발사를 한미일 군사훈련 탓으로 돌린 건 헛소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This false claim that U.S. provocations were the origination of these ballistic missile launches or anything like that. That's baloney and absolutely not the case. 최근 미국 일각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가운데 블링컨 국무장관은 핵 비확산에 방점을 찍으며 북한 핵을 인정할 생각이 없음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을 두고 여야 공방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북한을 겨냥해서 미치광이 전략이라면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고 민주당은 적대적인 공생은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에 잇따른 무력 시위에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도발이 점입가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언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극대화하고 있는데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 사용을 공언하면서 펼치고 있는 미치광이 전략의 복사판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북한의 판문점 무력 도끼 만행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미친 개에는 몽둥이가 약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이 북한의 도발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북이 다시 적대적 공생관계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는 어떤 이유로도 악용돼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남북관계가 적대적 공생관계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도 여야의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조사받아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스스로 떳떳하다면 당당히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것이고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반드시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그리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의 사냥개일 뿐입니다. 헌법이 정한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국정감사 한복판에서도 여야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감사원의 서해 피격 조사를 두고 정쟁에 가까운 거친 공방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국회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당정 협의회를 엽니다. 회의에서는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당과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를 대비해 대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에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 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 처가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제기된 의혹 수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의혹 등 경기 남부청이 맡은 주요 사건 수사 경과와 함께 지난달 검찰로 넘긴 성남FC 후원 의혹 수사 결과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부실 수사 지적이 지적됐던 장모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 상황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현안 수사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서울고등검찰청과 수원고등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서울고등검찰청과 수원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에서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쌍방울그룹 의혹 등 현안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여야가 수사의 적절성을 두고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기도청에서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는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신설과 지역화폐 발행 등과 관련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전력이 계약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공사 대금을 최대 80% 수준까지 깎자고 협력 업체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존 공사비 수천억 원을 안 주면서 바뀐 공사 대금 계산법으로 소급 적용하겠다고 하는데요. YTN 취재 결과 한전 자체 법률 검토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난 사안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정식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기가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마지막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단계를 배전이라고 합니다. 골목 곳곳 전신주들이 대표작인데 전력망의 모세 혈관과도 같아서 한국전력은 전문회사 471곳에 외주를 줘서 노동자 10,000명 이상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한전은 지난 4월부터 배전공사 잔금 수천억 원을 치르지 않은 채
공사대금 계산법 변경을 외주업체들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한전이 준공 처리를 하면 정해진 계산법에 따라 대금을 받는 구조인데 변압기 교체된 공사를 다 마쳐도 준공을 안 내주는 겁니다. 업체의 재정은 지금 도산 직전까지 몰려있는 상황이고요. 공구랑 장비 관리는커녕 근로자들의 급여마저도 밀리기 시작하니까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죠. 지난 1월 한전은 사다리로 직접 전신주에 오르는 승주 작업이 안전사고를 유발한다고 판단해 모든 작업에 고소작업차를 동원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런데 작업이 기계식으로 바뀌었으니 공사비를 계산하는 방식도 새로 만들자면서 이른바 품셈이 확정될 때까지 준공을 미루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계약 도중에 계산법을 바꾸자는 건데 결과적으로 단가 후려치기 수준입니다. YTN 취재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변압기 교체 공정의 바뀐 품셈을 시스템에 시범 적용한 잠정안대로 계산해봤습니다. 변압기 무게마다 다르게 계산하던 공량을 통일한 데다 이조차 대폭 깎아서 어느 공정의 경우 81만 원대의 공사가 12만 원대로 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변압기 교체 공사 종류별로 평균을 내봤더니 76%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한전은 묶어둔 대금마저 새로운 품셈을 소급 적용해서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3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미지급 대금이 2,5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배전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한전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 중 하나가 사회적 가치, 신뢰, 소통 이런 게 있던데 정말로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좀 정상적인 운영을 해줬으면. YTN 취재 결과 한전 내부 법률 검토에서도 품셈의 일방적인 변경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공법을 바꾸는 경우 설계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 동의를 얻어서 계약을 바꿔야 하지만 회사들이 반발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론을 받아든 뒤에도 한전은 다음 달까지 새로운 품셈을 확정하고 밀린 대금을 소급 적용해 지급한다는 방침을 꺾지 않았습니다. 한전은 품셈 변경을 업계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데다 준공이 안 난 공사에 새 품셈을 적용하는 건 소급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새 품셈에서 일부 공사 외에는 오히려 공사비가 늘어서 해마다 600억 원이 더 지급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배전업체가 속한 협의회는 지난 7월부터 품셈 변경에 반대한다는 공문을 일관되게 한전에 보내왔습니다. 품셈도 전산에 등록된 것 말고는 안내받은 게 없는데 이대로 계산하면 업체마다 평균 7억 원 이상 대금이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배전 서비스를 독점하는 한전에 대해서 지난달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낯선 남성들이 길 가던 오토바이를 멈춰 세우고 마약이 든 쇼핑백을 건넨 이른바 묻지마 퀵배송 사건이 신종 마약 운반 수법으로 의심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알고 보니 마약을 전달한 장소가 경찰서 바로 맞은편이었습니다. 취재 결과 같은 장소에서 이전에도 마약 관련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됐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단속에 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YTN이 단독 보도한 묻지마 마약 퀵배송 사건. 경찰은 서울 동대문구 골목길에서 배달 가던 오토바이 기사를 붙잡고 마약 배송을 의뢰한 2인조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용의자 신원을 파악하는 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계획입니다. 용의자들이 이른바 묻지마 퀵배송을 시킨 범행 장소입니다. 바로 길 건너편에 경찰서가 있는데도 보란 듯이 마약 배달을 맡겼습니다. 주민들은 블랙박스에 찍힌 용의자들을 최근 동네에서 자주 봤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동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중학생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범행 장소 부근에선 이미 여러 번 마약 관련 신고가 접수됐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엔 범행 장소와 80m 떨어진 주상복합 건물 정화조에서 일회용 주사기 수십 개가 발견됐습니다. 건물엔 입주한 병원이 없어서 마약 투약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에 의심스러워가지고 정화조를 싹 폈잖아요. 정화조 크니까 정화조에서 마약과 주사기가 나왔다고. 비슷한 시기 해당 건물 지하 거주자 등 3명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선 그동안 경찰이 마약 의심 신고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기가 마약 소리가 많이 나왔었지. 근데 시시해서 그렇지.
경찰은 그냥 뭐 눈에 보이는 대로 수박 거달기식으로 이렇게 일처리 하고. 이에 대해 관할 경찰서는 이전에도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나갔지만 마약 관련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마약 퀵배송 사건과 관련해선 용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탐문 수사를 자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낮 경찰서를 길 하나 사이에 두고 벌어진 묻지마 마약 퀵배송 사건. 경찰이 평소 주기적인 단속과 제대로 된 수사에 나섰다면 마약 사건이 반복해서 터졌겠느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 마라도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됐다는 소식 들어왔는데요.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4명을 현재 수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종된 어선에는 한국인 2명과 외국인 2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 마라도 해상에서 선원 4명이 타고 있던 어선이 전복됐는데 이 어선에는 한국인 2명과 외국인 2명의 선원이 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10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오늘도 카카오 먹통 관련 소식입니다. 이제 상당 부분 서비스가 복구가 됐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복구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은데요. 오늘 신문은 좀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됐죠? 네, 오늘 공통적으로 보이는 키워드는 독과점이었습니다. 네. 경향신문 그리고 동아일보 일면 이렇게 준비해봤는데요. 모두 다 제목에서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경향신문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에서 국가가 제도적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말한 부분을 두고 정부의 직접 규제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는요, 이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독과점 문제는 공정위가 원래 하던 일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동아일보는 공정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는데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특화된 심사 지침을 만드는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때 독과점의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했지만 정부 관계자는 카카오와 네이버, 또 쿠팡과 배달의 민족 정도는 확실히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한편 동아일보에는 카카오 서비스의 완전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점점 더 강경해졌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 소식도 어제도 좀 전하기도 했는데요. SPC 계열사의 빵 공장에서 생긴 사망 사고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이제 분향소가 마련이 된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 일면에는 공장에 마련된 분향소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요, 주로 동료와 노조 측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는데요. 네. 이 숨진 노동자는 15에서 20kg 정도 되는 원료를 120cm 높이의 기계에 반복적으로 투입하는 작업을 혼자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사고 직후 회사는 2인 1조로 작업했다고 해명을 했는데 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노조 측은 현장 증언들을 받아봤을 때 다른 한 사람은 배합실 바깥에서 다른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노조는 그동안 야간 근무 인력이 부족하니까 인력을 충원해달라고 계속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혼자 작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한편 경향신문을 보면 동료들은 즉각 기계의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지 못한 점도 안타까워했는데요. 2인 1조로 근무를 하더라도 한 명은 재료를 나르거나 혹은 주변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제든 기계 앞을 2명이 지킬 수 있도록 이제는 2인 1조가 아닌 3인 1조로 근무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노동자들은 받지도 않은 안전교육을 받았다고 서명을 했다거나 아니면 관리자들의 독촉에 노동자들이 늘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렸다는 지적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얼마 전에 한미가 그 연합 해상훈련을 벌였는데요. 이번에는 연합 공중훈련을 진행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닷새 동안 열린다고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군에서 F-35A 등 140여 대가 참가하게 되겠고요. 미군은 F-35B 등 100여 대의 군용기가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게 미군의 F-35B 스텔스기인데 재원과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F-35A와 비교했을 때는 이 무장 탑재량은 떨어지지만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미군의 F-35B가 한반도에 전개하는 건 4년 10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한미 공군의 핵심 기종들이 대부분 투입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 훈련은 7차 핵실험이 임박한 북한에 사전 경고장을 보내는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신문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축소하고 또 비공개로 붙여왔던 한미 연합훈련이 이번 훈련을 신호탄으로 본격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고요. 군은 이번 훈련을 전격 공개할 방침이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연합훈련 기사 옆에는 북한이 중국 공산당 당대회 기간을 맞아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 당대회 일정이 끝나는 23일부터 미국의 중간선거 날인 11월 8일 사이에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방탄소년단이죠. BTS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15일이죠. 부산에서는 완전체 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일부 멤버가 군입대를 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어제 BTS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멤버 진이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하고 병무청의 입영 절차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공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멤버들도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계획이라면서 대략 2025년에는 다시 완전체로 활동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전 국민이 BTS 입대 여부에 대해서 지켜보고 또 정치권에서도 반복적으로 소환되면서 멤버들이 부담과 피로감을 느꼈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병역 특례 논란은 다소 잠잠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팬, 아미들은 대부분 잘한 결정이다,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물론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동안 의도치 않게 병역 특례와 관련해서 오해도 받아왔다면서 입대 결정을 내린 모습이 멋지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일각에서는 국회가 인기 영합적인 논의만 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현대차 러시아 법인은 지금 8, 9월 동안 한 대도 차를 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지를 할지 말지 여부를 좀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현대차 그룹이 러시아 공장을 유지할지 철수할지 검토 중인데요. 최근에 경영진에게 관련 분석이 담긴 보고서가 전달이 된 만큼 이제는 최종 결정만 남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요. 현대자동차의 러시아 법인 월간 판매량이 나와 있는데 네. 전쟁이 시작되기 전인 1월과 2월 러시아 현지와 유럽 시장으로 17,000여 대씩을 판매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 급격히 판매량이 줄어들었고요. 지난 7월 14대를 판매한 이후 8월과 9월에는 전혀 한 대도 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없는데도 공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매달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심지어 제재로 인해서 현대차 그룹 본사에서 러시아 법인으로 송금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러시아 법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쓰면서 버티거나 아니면 현지 러시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부도를 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경쟁사들은 러시아에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인데요. 르노는 단돈 2루블, 우리 돈으로는 50원에 공장과 자산을 러시아 정부와 모스크바시에 넘겼고요. 일본 닛산도 1유로, 우리 돈으로는 1,300원 정도의 모든 설비와 자산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네. 단 이 계약을 맺으면서 6년 내에 판매한 가격으로 다시 되살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상황이 또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는 만큼 현대차가 최대한 버텨보자는 전략을 낼 수도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베트남 축구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박항서 감독의 사진이 보입니다. 자, 동행의 마침표를 찍는다.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있다 이런 소식인 것 같아요. 네, 베트남 축구협회가 발표를 했는데요. 박항서 감독과 2023년 1월 이후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2017년 10월에 부임한 이후 5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건데요. 그동안 베트남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성적들을 내왔습니다. 2018년에는 아시아 축구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고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선 4강,
또 AFF 챔피언십에서는 우승, 동남아시안 게임 남자 축구는 2연패 등의 기록을 냈습니다. 네. 또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는데요. 베트남은 역사상 처음으로 최종 예선에 진출했고요. 또 중국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최종 예선에서 첫 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지난 5년 동안 믿을 수 없을 만큼 즐거운 여행을 했다라면서 앞으로도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는 12월에는 동남아시아 축구협회 챔피언십이 열리게 될 텐데요.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의 마지막 대회가 될 전망입니다. 어떤 성적을 낼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은퇴가 아니라 사임이니까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대)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평택 제빵공장이 게임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도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2016년 최초로 안전경영 사업장 인증을 받은 뒤 2019년과 올해 5월 두 차례 연장까지 받았습니다. 지난주 대전에서 중학생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수사 과정에 아들과 어머니가 살인을 공모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 모자는 존속 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보도에 이상곤 기자입니다. 어머니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를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15살 A군이 경찰 조사 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 내용입니다. 법원도 증거인멸 등의 이유가 없다며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수사 과정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에서 40대 어머니 B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아들과 살인을 공모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언어장애가 있던 B씨는 지난달 말 자신에게 비하 발언을 이어오던 피해자의 눈을 주사기로 찔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집을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음식에 농약을 넣어 먹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살인사건 하루 전날 A군과 범행을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면제를 먹인 뒤 화학약품을 주사하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 피해자가 깨어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수법은 A군이 인터넷을 검색해 어머니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집 안에서 주사기 90여 개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국가수 부검에서는 수면제 성분이 일부 검출됐으며 흉기에 찔린 것 말고도 두개골이 함몰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체를 유기하려 한 혐의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군은 어머니와 함께 다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계획적인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경찰은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의 1심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주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재판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앞서 2차 피해를 우려한 피해자 측과 검찰이 비공개 심리를 요청해 오늘 법정에선 재판 공개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을 대리했던 정철승 변호사가 과거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생전 박 전 시장이 나눴던 SNS 대화 내용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피해자와 박 전 시장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포렌식 자료가 공개됐다며 일부를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정 변호사는 해당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먼저 박 전 시장에게 접근했다는 주장을 고수하며 시민단체 활동만 오래 했던 고인이 거리를 두지 못한 게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두둔했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재판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꼭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찬바람이 강해지더니 오늘 출근길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춥습니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내륙 곳곳으로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한파주의보는 전날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질 때 내려집니다. 서울은 현재 5.2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관령은 영하 4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요. 충북 제천은 영하 1도, 경북 의성도 영하 0.5도 등 내륙에서도 첫 영하권 추위가 나타났습니다. 찬바람의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아 종일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14도, 대전과 광주 15도, 대구 17도로 예상됩니다. 아침까지 내륙 곳곳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펼쳐지겠지만 해안가와 산간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오늘만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때이른 추위는 목요일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한 주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는 점점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멈춘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진원 기자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지자체에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1,700여 명입니다. 휴일이 지나고 검사 수가 늘면서 전날 같은 시간대보다 2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월요일 동시간대와 비교해도 17,000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확진자가 2배 이상 늘어난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전체 확진자의 60%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신규 확진자 수가 반등하면서 코로나19 감소세가 바닥을 찍고 다시 확산세로 돌아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았거나 감염됐다가 나은 사람들의 면역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당한 면역의 정도를 갖고도 어려웠다. 즉 백신으로 만드는 면역력이 그다지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방역당국은 오는 12월 초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재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동절기로 접어든 상황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계절 독감 유행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이 동시에 퍼지는 트윈데믹이 현실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증상이 비슷한 두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면 의료 대응 체계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독감이 많이 유행해서 전국에 있는 병원이 독감 환자로 차질 때 그만큼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진료도 소홀해질 수 있고 정부는 이에 따라 최근 시작된 독감 예방접종을 더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계량 백신을 곧 국내에 도입하고 고령층 등 감염 취약계층의 추가 접종을 당부하는 등 코로나19 재유행 대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던 어선 전복 사고 자세한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새벽 제주도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29톤급 어선이 전복돼 선원 4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오늘 새벽 3시쯤 어선이 전복됐다는 신고를 받고 인근 해역을 조사한 결과 2시간 뒤에 마라도 남서쪽 6.8km 지점에서 전복된 어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어선에는 선원 4명이 타고 있었고 이 가운데 2명은 외국 국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서 사고 해역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또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한 달 전보다 0.44%포인트 오른 3.4%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폭은 지난 7월 이후 2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시중은행들은 오늘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코픽스 금리를 반영하게 됩니다.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 월별 하락폭이 2009년 이후 가장 커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전달보다 0.49% 하락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로 집값이 크게 떨어지며 하락폭이 0.55%를 기록한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가장 크게 떨어진 겁니다. 서울 주택가격은 0.47% 하락하며 전달 2배 수준으로 낙폭이 커졌습니다.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공사비 증액 갈등 등으로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충돌하면서 현장이 멈춘 지 6달 만입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시작을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힌 현수막 제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시공사업단과 재건축조합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착공 기념 행사도 열렸습니다. 준공과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 전 시공사업단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품질로 이제 조합원님들한테 보답하고자. 조합은 지난 주말 열린 임시총회에서 공사 재개 합의문 추인 안건 등을 가결했습니다. 조합원 6,100여 명 가운데 5,400여 명, 94% 넘는 찬성률을 기록했습니다. 힘든 세월을 보낸 우리 조합원님들께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되어서 마음이 흐뭇합니다.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에 12,000여 가구를 짓는 대규모 사업인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는 지난 4월 15일 전면 중단됐습니다.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시공사업단이 이전 조합장과 5,600억 원 늘려 계약한 공사비를 새 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던 겁니다. 서울시 중재 등으로 입장차를 좁히면서 공사를 재개하게 된 건데 공사비 규모는 크게 늘었습니다. 2016년 당시 3조 2천억 원이던 공사비는 이번엔 4조 3천억 원으로 1조 원 넘게 증가한 겁니다. 손실 비용을 반영한 최종 공사비는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조합원 분담금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 명당 더 내야 하는 돈은 1억 8천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일반 분양가도 최대한 정부에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규정하고 있지만 거기에 맥시멈까지 끌어올 수 있도록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분양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비가 오르면 분양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호황기에는 주변 집값을 자극하지만 요즘처럼 침체기에는 청약 수요 감소, 미분양, 주택 구매 심리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700여 가구 규모 일반 분양은 내년 1월쯤 이뤄지는데 실입주는 3년 뒤인 2025년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주말에 발생한 카카오 먹통 대란 관련해서 지금 카카오그룹주가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2조 원이 하루 만에 증발을 했는데 당분간 계속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시장에서는 당분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오늘 주가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죠. 어제 같은 경우는 이미 예상이 됐었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9% 넘게 빠지면서 시작했다가 어느 정도 소폭은 회복은 했지만 그래도 카카오 주가가 거의 6%대 그러니까 5.9% 정도 빠지면서 사실 예상대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관련주들이 다 빠졌죠. 차트에 보듯이 카카오뱅크가 5.14%, 카카오페이 4.16%, 게임즈가 2.2% 떨어지면서 관련주들이 다 폭락을 했고요. 하루 만에 관련주 총합해 보면 2조 이상이나 이제는 사실 떨어졌다. 그래서 손해를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봤을 때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손해배상에 대한 한 220억 원 정도 그 이상을 이제는 사실 토해낼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장의 전망치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단기적인 손해보다요 더 우려스러운 것은 장기적인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입자 수를 뺏기게 되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오토 서비스거든요. 그냥 온라인 투 오프라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들이 많은 게 카카오고요. 이게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가입자 수를 뺏기게 되면은 사실 이게 장기적인 큰 피해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카카오가 안 됐을 때 가장 많이 사용했었던 거 아마 기자님들도 많이 사용하셨을 텐데 뭐 라인이라든지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어떤 대체제를 찾기에 나섰었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장기적인 어떤 손해도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이다 보고 있는데 근데 주가는 또 다릅니다. 어제는 떨어졌는데 오늘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아마 굉장히 지금 신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카카오는 주가가 안 좋았고요. 어제 이슈로 인해서 또 크게 떨어졌고요. 그래서 아마 저점 매수로 들어오신 분들, 그러니까 단기 수익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또 오늘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의 어떤 방향들이 아마 오늘 카카오 주가에서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가 확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네이버는 반면에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근데 네이버랑 카카오가 같은 건물에 서버가 있어서 똑같이 화재 피해를 당했는데도 네이버는 좀 피해 복구가 빨랐잖아요. 이 차이점이 뭐였나요? 일단은 분산 서버냐 아니면은 한 곳에 이제는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얘기하는 몰빵을 했느냐 이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이버는 서버 데이터 센터가 따로 있죠. 이제 춘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춘천 여행 가신 분들은 꼭 들리시는 여행지도예요. 워낙 그 디자인상도 받을 정도로 워낙 크고 아름답게 지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뭐 한 곳에 불이 나도요. 사실 네이버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잘 움직이고요. 실제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죠. 네이버도 똑같은 피해를 받았는데 바로 복구가 됐거든요. 특히 이제 쇼핑 쪽만 조금 네이버에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은 다른 뭐 네이버 메일이라든지 메신저 잘 가동을 했습니다. 카카오는 그렇지 않죠. 이제 데이터 센터에 있던 SK CNC 쪽에서 불이 난 이후부터는 모든 서비스들이 다 먹통이 됐거든요. 한마디로 서버 자체가 거기에서 이제 몰려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이 아마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에 대한 모든 서비스가 먹통이 됐고 네이버는 일시적으로 불편했지만 회복이 됐고 이런 점들이 사실 어제 주가에도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시장에서. 네이버도 많이 뭐 떨어질 거라고 봤지만은 일단은 시장 참여자들 그렇게 안 봤거든요. 오히려 네이버의 장점이 더 부각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어제 예상대로 흘러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카카오가 국민 메신저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지금 뭐 데이터 센터격인 그 건물이 있었지만 사실 자체 데이터 센터가 없다는 부분도 많은 분들이 볼 때 좀 놀라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카카오는 내년에 이제 자체 데이터 센터가 완공이 되는데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미리 선투자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그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것이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요.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이제 자칫 선택하기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근데 네이버는 일단 미래를 바라보고 춘천에 데이터 센터를 세우고 제2 데이터 센터를 또 계속적으로 구축 중에 있거든요. 이런 점과 카카오가 좀 대비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가 아마 국민들이 그러셨을 겁니다. 아니 데이터 센터가 외부에 있어? 근데 사실 업계의 기본적인 흐름이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아마존의 웹 서비스를 많이 썼었거든요. 기업들은 AWS라고 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외부 데이터 센터를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플랫폼 기업은 자체 데이터 센터가 필요했었던 거죠. 네이버는 있고 카카오는 이제 와서 생기는 건데 그 사이에 이제 불이 나버렸으니 카카오가 이제는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이 또 떨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카카오도 대비는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 카카오를 사실상 국가기관 통신망과 다름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독과점 문제를 언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카카오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윤 대통령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발언을 이제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민간 기업에서 망은 운영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국가기관 통신망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된다 그러면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유가 본인의 시장주의자다라 이거죠. 하지만은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 근데 본인이 시장 친화적이라고 말했던 거는 사실 이게 과점이라든지 독점으로 쏠리지 않는 시장에서의 어떤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지 이게 한 곳으로 쏠리고 독점이 되고 또한 과점이 되는 시장에서는 사실 자기는 이제는 시장 친화적이지 않다. 이거는 국가가
나서서 어느 정도 개입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연관선에서 나왔던 것이 이제는 그 독점에 대한 문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불거지게 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것이 공정위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공정위의 입김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가 되게 그 관심사인데 사실 카카오는요 공정에서 이미 지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사실 카카오 모빌리티잖아요. 네. 한마디로 택시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맹 택시에 대한 코를 몰아줬다는 의심을 지금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정위 심사를 앞두고 있고 또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웹 소설 공모전에서 출품했던 그 어떤 저작권을 사실 카카오 이 엔터테인먼트가 마음대로 썼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정에서 과연 어떤 판단을 할지 또 앞으로 이제 카카오에 대한 이 플랫폼 독점 문제에 대해서 공정위가 어떻게 해석할지가 아마 시장에서는 가장 큰 관심이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여기서 움직입니다. 사실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카카오에 대한 이슈들 본다 그러면 오히려 저점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정책적으로 카카오를 압박하게 되면 이건 장기적인 문제가 됩니다. 악재로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는 가장 큰 아젠다로 잡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지금 뭐 윤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이 뭐 정부의 시장 개입이 아니냐 이런 네. 지적도 좀 나오고 있어요. 플랫폼 기업, 그러니까 뭐 독과점과 비슷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게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네트워크 효과가 뭐냐면 아마 다들 느끼셨을 텐데 저희는 카카오 세대잖아요. 네. 카카오가 처음 나왔는데 다들 쓰는 거예요. 안 쓰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따를 당합니다. 네. 남들 다 쓰다 보니까 나도 써야 되거든요. 이게 네트워크 효과거든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독점 시장이 되고요. 때로는 이제 과점 시장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걸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빅브러더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하나의 시스템이 하나의 어떤 플랫폼이 정보를 독점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국가가 어느 정도 나서줘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물론 시민단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오히려 빅브러더가 될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긴 합니다. 네.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하지만 지금처럼 카카오가 이제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서 거의 뭐 국민의 메신저로 잡았고 이번에 어떤 그 사태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았기 때문에 아마 국가가 어느 정도는 이제는 나서야 되는데 직접적인 개입보다는요 이제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위에서 시장의 남용 지위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지 그 정도 선에서 아마 시장의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독과점 문제가 나와서 네. 그 카카오톡 계열사가 지금 100개가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네네. 상장사도 지금 한 4-5개 되고요. 네네. 지금 오전에 신문을 보니까 김범수도 자기 계열사를 다 모를 거다 이런 네네. 제목이 달린 기사조차 나왔어요. 이 정도 확장, 이 정도 문어발이면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요.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시장에서도요. 사실 재작년부터 사실 카카오가 오토 서비스를 표방하면서 네. 시장에 이제 골목 침해라는 이제 이슈가 나올 정도로 사실 우리의 일상에 침투를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열사들이 그 당시에 비판이 많이 받았던 게 문어발식 확장이었거든요. 네. 이게 중요한 기업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중소상인들이 이제는 시장에 침투를 해서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계열사가 지금 100개가 넘어가고 네. 거의 190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정도로 사실 카카오의 영향력은 우리 일상에 굉장히 침투돼 있다. 그게 오토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일상생활에 우리가 가까이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미용실도 예약할 때 요즘에 카카오 없으면 미용실 예약도 안 돼요. 네. 카카오 예약 서비스를 통해서 대부분 이루어지거든요. 플랫폼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정부에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카카오 계열사도 많고 그만큼 이용자도 많기 때문에 이번 카카오톡 이 먹통 사태로 피해를 본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집단 소송을 또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법무법인에서 또 이제 카카오에 대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뭐 카페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모집 중에 있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과거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비슷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KT의 아연국사 이제 화재가 났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KT가요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한 40에서 12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해줬고요. 일반적인 통신 유료 가입자에게는 이제는 수백억 원의
원에 대해 총 합하면은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준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도 사실 무료 서비스는 손해배상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에 사실 이번에도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에게는 사실 손해배상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집중하게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카카오와 SK CNC의 법적 다툼입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의 유료 서비스 가입자들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지금 그러면 카카오가 분명히 유료 서비스 가입자에게는 손해배상을 해줄 것이고 보고 있고, 그게 시장에서는 지금 22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더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분명히 이제는 손해배상 해주겠죠. 그럼 당연히 카카오가 가만있지 않습니다. SK CNC 쪽으로 구상권 분명히 청구할 거거든요. 지금 SK CNC 쪽에서는 불가피한 일이었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구상권 청구에서 분명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법조계에서는요, 이게 뭐 카카오가 개인 소비자들에게 아니면 뭐 유료 서비스들에게 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그것도 받아줄 건, 이거보다는 두 회사의 어느 천문학적인 어떤 법적 다툼, 여기에서 더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더 이제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료 서비스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료 서비스가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해줄 것이냐. 지금 시장에서는 그 서비스 가치만, 그 서비스 이용의 그 금액만 아마 이제 손해배상을 해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법적 다툼이 더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뭐 소송이든 어쨌든 귀책 사유를 다투는 그런 과정이 계속되면 사실 카카오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피로도도 쌓이면서 조금 이탈할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탈할 가능성이 큰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트워크 서비스가 왜 네트워크냐면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안 쓰면 내가 일단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체제 찾기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독과점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카카오의 이런 그 망 사용에 대한 것을 이제는 규제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녹록치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카카오의 영향력은 이제 와서 우리가 확대된 것으로 보는 것처럼 그 정도로 영향은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앞서 유료 서비스 이용자가 이제 이용자에게 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실제 공지도 있었고요. 근데 무료 서비스 이용자도 이 집단 소송에 참여한다고 하던데 이게 그럼 승산이 있는 걸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거냐, 이거는 사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해당 법무법인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무료 이용 서비스에 대한 손해배상이 사실 청구가 돼서 이게 받아들인 적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시장 자체 내에서는 무료 이용자들에게는 불편하겠지만은 일단은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약관에 적혀져 있습니다. 카카오 약관에 보면은요, 무료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약관을 들어서 아마 카카오는 무료 이용자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은 불가능할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고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유료 서비스자들은 약관에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료 서비스자들은 당연히 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도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2006년 창립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죠. 사실 비상경영 체계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만약에 뭐 제스처를 취하지 않으면 국민의 반발, 또 그 정부가 지금 나서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지금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금 마련한 대책이 이제 먼저 멜론이라든지 카카오 웹툰 이런 유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용기간 3일을 좀 연장하기로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카카오 모빌리티 문제도 되고 있죠. 특히 이제는 그 킥보드 사용. 뭐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됐지만 50만 원 더 이상 나는 돈을 몰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나왔던 있던 게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이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계속적인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제는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에게도 뭐 손해배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제스처는 취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가 24일에 열리는데요. 여기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또 최태원 SK 회장 등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여기서 그럼 어떤 질의가 좀 이루어질까요? 일단은 뭐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과점 문제가 분명히 이제는 이슈가 나올 것으로 이제는 보고 있고, 무엇보다 사실 뭐 국감에서 이제 총수들을 불러 일으켰다, 뭐 세웠다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 뭐 시장에서는요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오히려 더 비판하거든요. 네. 사실 국회에서 이런 인터넷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법에 대해서 2년 전에 통과를 시켜야 됨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로 통과를 시키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오히려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오히려 국회에서 나서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그 과기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 센터가 불이 난다 그러면 재난 대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혼란함이 있기 때문에 이 법, 한마디로 데이터 센터법이 통과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여야가 합의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와서 지금 뭐 총수들을 불러서 이거에 대해서 따지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오히려 국민들은 참 국회에 대해서 그래서 오히려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고,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과연 나오겠느냐는 거죠. 뭐 불러 세운다고 해도 과연 총수들이 과연 불러오겠느냐라고 봤을 때 그것도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사태 되면 좀 나오는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요? 모르죠. 그거는 이제는 사실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은둔의 경영자이기 때문에 네. 언론에 나서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과연 나올까? 이런 어떤 의아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보셔야 되겠고,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과연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특히 이제 손해배상에 대한 이슈들이 분명히 국감 현장에서 나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손해배상에 대한 어떤 그 포지션을 가지고 나올지, 이런 것도 이제는 피해자 입장이라면 꼭 보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끝으로 해외 증시 상황도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뭐 뉴욕 증시 안도감 좀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3분기 어닝 시즌이거든요. 은행주 중심으로, 금융권 중심으로 좀 호조세를 보여왔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는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어닝 시즌을 통해서 영업이익이 좀 잘 나왔다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기술주 중심, 특히 이제 나스닥 중심으로 크게 오른 부분이 있겠고요. 특히 나스닥 보시면 아시겠지만 3.43% 크게 올랐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이제는 호조세를 기록을 했고, 무엇보다 영국 정부가 감세한 대부분을 이제 원상 복구하겠다 밝혔습니다. 당연히 이제는 파운드와 강세가 이루어지고요. 당연히 영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영국 국채 금리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동달아 떨어졌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당연히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호조세를 기록을 했고, 그런 분위기가 또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 권영순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러시아의 자폭 드론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4명이 숨지는 등 전국에서 민간인 8명이 숨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가응급서비스는 현재 시각 17일 러시아의 공격으로 수도 키이우에서 4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북부 수미주에서도 변전소가 러시아의 로켓 공격을 받아서 4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키이우 시장은 사망자 중에 2명은 임신 6개월의 임신부 등 젊은 부부라며 이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테러라고 러시아를 비난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예고한 대로 러시아의 핵 공격 가능성 등에 대비한 연례 핵 억제 연습에 돌입했습니다. 나토에 따르면 현지 시각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핵 억제 연습 스테드페스트2는 벨기에 주관으로 나토 회원국 14개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미국의 전략 폭격기 B-51을 포함해 60여 대 공중 전력이 참가했습니다. 스테드페스트2는 핵전쟁 시나리오 등을 가정해 나토식 핵 공유 체제 가동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정례 연습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탈원전을 약속했던 독일이 남은 원자력 발전소들의 가동을 내년 4월 중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마지막 남은 원자력 발전소 3곳의 가동을 총리 직권으로 내년 4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숄츠 총리는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 슈테피 렘케 환경부 장관,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부 장관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숄츠 총리는 사회민주당 소속이고 하베크 부총리는 녹색당, 그리고 린드너 장관은 자민당 소속입니다.
독일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17기의 원전을 모두 폐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금까지 14기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독일은 현재 가동 중인 마지막 3기의 원전도 당초 올해 말까지 폐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독일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자 원전 폐쇄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녹색당은 남은 원전 3기 중 독일 남부에 있는 이자르 원전 2호기와 네카르 베스트하임 2호기 등 2기는 내년 4월 15일까지 폐쇄를 미루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북서부의 엠스란트 원전은 내년 1월 1일부로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연립정부의 일원인 자민당은 3기 모두 2024년까지 가동하고 필요할 경우 이미 폐쇄한 원전이라도 재가동해야 한다고 맞서왔습니다. 지난 16일 3인당과 녹색당 그리고 자민당이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뒤 숄츠 총리가 남은 원전 3기 모두를 내년 4월 15일까지 가동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영국에서 반 시진핑 시위에 나섰던 남성이 중국 영사관 안으로 끌려 들어가 집단 구타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당국의 철통 감시를 뚫고 반 시진핑 낙서 시위가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영국 맨체스터 주재 중국 영사관 앞.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멸할 것이라는 현수막과 시진핑 주석이 왕관을 쓴 풍자화 등을 내걸고 시위를 하던 홍콩 출신 남성이 갑자기 영사관 안으로 끌려갑니다. 주변에서 황급히 저지에 나섰지만 역부족. 헬멧과 보호복 등을 갖춘 건장한 요원들이 영사관 안에서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합니다.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가는 것을 막지 못하고 영사관 진입을 주저하던 영국 경찰이 뒤늦게 안으로 진입해 피해자를 끄집어내고서야 폭행이 중단됐습니다. 嘅原因，你哋香港所謂嘅政府話我哋係暴徒，而家你哋政府中國嘅人做啲乜嘢呢？邊個先係暴徒呢？我哋係一個和平示威，點解要打我哋？ 영국서의 이번 시위는 시 주석의 집권 3기를 여는 대관식 성격의 당 대회가 개막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지난 13일 독재자 시진핑 타도라는 현수막이 베이징 한복판 고가도로에 걸린 뒤 중국 본토 곳곳에서는 철통 감시가 이루어지는 상황. 하지만 반 시진핑 시위는 다양한 형태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최근 베이징의 영화자료관 화장실에서는 반독재 반 PCR 검사, 봉쇄 대신 자유 등의 내용의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또 상하이와 선전, 시안 등의 버스 정류장 등에서도 비슷한 문구의 낙서와 유인물이 발견돼 관련 사진들이 트위터 등에서 돌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1989년 천안문 민주화 시위 당시 맨몸으로 진압군 탱크 행렬에 맞선 이른바 탱크맨을 거론하며 시진핑 체제에 맞선 용감한 뉴 탱크맨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가뭄과 태풍, 폭우 등 올해 지구촌은 유례없는 기후변화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이 위기에 처했지만 각국은 여전히 성장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며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 시내의 한 스포츠카 매장. 화석연료 사용을 반대하는 환경단체 소속 남성이 매장 외벽에 오렌지색 페인트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영국 정부가 국회 유전에서 여러 건의 신규 허가를 내줬다며 정책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With mass starvation, with the genocidal policies that our government is pushing for, with their 100 new fossil fuel licenses. 앞서 같은 환경단체 소속 여성 2명은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들어가 1,200억 원짜리 고흐의 그림 해바라기에 토마토 스프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이들은 그림이 생명과 식량, 지구 환경보다 더 소중하냐고 반문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의 시위가 잇따르자 영국 정부는 시위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새 공공질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브레이버만 영국 내무장관은 극렬 활동가들을 게릴라 전술을 쓰는 깡패이자 파괴자들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경제를 앞으로 계속 성장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며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집회를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는 반민주적 수치라고 비판하고 앞으로도 화석연료 정책을 접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I mean, I've been active for a long time and I've signed endless petitions. I've lobbied my MP, I've talked to my MP, and nothing has made a difference. So it's a sort of, for me, it's a sense of exasperation. 최근 한 달간 계속된 시위로 당국에 체포된 해당 환경단체 회원은 무려 350여 명. 시위가 잇따르며 반감과 공감이 교차하고 있지만 좀처럼 시위는 잦아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내륙 곳곳에 첫 한파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지나가는 시민들의 옷차림도 한층 더 두꺼워진 모습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도로 또다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하고 있고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내려간 곳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중부 내륙과 강원 북부 동해안, 전북 내륙과 경상 내륙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현재 서울은 5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대관령은 영하 4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충북 제천은 영하 1도, 경북 의성은 영하 0.5도 등으로 내륙에서도 첫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륙 곳곳으로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언 곳도 있습니다. 추위 대비와 함께 농작물 냉해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지만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아 종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14도, 광주와 대전 15도로 예상됩니다. 때이른 초겨울 추위는 목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한 주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는 점점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해안가와 산간을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